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는 모터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자동차 관련 신기술이 대거 소개됐습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넘어 운전자의 감정에 따라 차 내부 환경을 바꾸는 감성주행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우주 개발이 앞으로 민간 주도로 전환됩니다. 맞춤형 위성 정보를 제공하고 우주 분야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우주 산업 규모를 2021년까지 4조 원 가까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실시간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체내 삽입형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또 개발한 센서의 활용 분야는 무엇일지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귀농 귀촌 열풍이 과거에는 50대 이상의 은퇴 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30대 이하 젊은 층의 관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현대인이 귀농 생활을 꿈꾸는 심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는 자동차 관련 신기술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완성 단계에 접어든 자율주행 기술을 넘어서 운전자의 기분이나 몸 상태에 따라 환경을 바꿔주는 감성주행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자 자동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원하는 감정 상태를 얘기하면 그 기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음악은 물론 온도와 냄새, 그리고 조명 밝기까지 차 안의 모든 환경을 맞춰줍니다.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을 넘어서 운전자의 감정을 읽어내고 맞춰주는 이른바 감성주행 시스템입니다. 감각이라는 무언의 언어를 통해 운전자와 차량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인간 중심적인 모빌리티 공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이번 CES에서 버튼이나 스크린을 누르는 대신 손가락을 허공에 움직여서 차 안의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차량 지붕에 있는 자율주행 키트가 주변 360도를 정확히 인지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또 사방에 달린 램프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소통하는 이른바 교감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예고했습니다. 세계적 브랜드인 벤츠는 더욱 진화한 음성인식 정보 오락 시스템을 탑재한 신차를 공개하며 모터쇼에 가까운 행사를 펼쳤습니다. Well, CE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to us as the car becomes almost a rolling game console. It will be more and more intelligent.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네 발로 걷는 콘셉트카를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집에 있는 가전을 차에서 조작하고 집에서는 차를 작동시킬 수 있는 자동차 기술을 공개하며 전장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모터쇼라고 불릴 정도로 자동차 관련 기술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CES에서는 해마다 공개되는 자동차 신기술의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사람 모양의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부딪히는 교통사고, 미래에나 등장할 법한 뉴스인데요. CES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제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가에 서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옆으로 자동차 한 대가 돌진합니다. 자동차는 로봇과 부딪히더니 그대로 지나쳐버립니다. 평범한 교통사고 같지만 사고의 당사자는 테슬라 자율주행차와 러시아의 인공지능 로봇 프로모봇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를 앞두고 전시장으로 가던 로봇이 변을 당한 겁니다. 러시아 로봇 회사 측은 이 사고로 하류 임대료가 $2,000에 달하는 로봇의 머리와 팔이 심하게 부서졌고 작동 메커니즘이 손상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로봇들은 당시 전시장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로봇 한 대가 대열에서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접촉 사고를 내고도 50m를 더 달린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현지 경찰과 업체 측은 로봇이 왜 무리를 이탈했는지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고 지나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프로모봇은 2년 전에도 실험실을 탈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나온 로봇은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약 40분 동안 도로를 활보하며 시내 교통을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로봇을 홍보하기 위해 노이즈 마케팅을 벌였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번 교통사고 역시 홍보전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유전자 편집아기를 탄생시켜 논란을 불러온 중국의 과학자 허젠쿠이 교수가 무장 경비가 지키는 아파트에서 조사받고 있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최근 허 교수를 만나고 온 영국의 유전학자 로빈 베치 교수를 인용해 그가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선전시에 있는 국영 아파트에 머물고 있으며 무장 경비가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허 교수의 유전자 편집 연구가 연구 지침을 위반했는지와 부패와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은 중국의 연구 지침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부패나 뇌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교수는 지난해 11월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해 에이즈의 면역력을 가진 여자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발표해 생명윤리 위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발표 이후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한 허 교수는 홍콩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뒤로 모습을 감춰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앞으로 우주 개발 주체가 정부와 출연 연구기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 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업적 우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IT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AI와 빅데이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위성 정보를 제공하고 우주 분야 벤처 창업과 초소형 위성 발사체 등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우주산업 시장 확대와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창출 등을 통해 우주산업 규모를 지난 2016년 2조 7천억 원에서 오는 2021년 3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약 400억 개의 별을 가진 삼각형자리 은하의 초고해상도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워싱턴대 공동연구진은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촬영한 54개의 사진을 짜깁기해 6억 6,500만 픽셀에 달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초고해상도 이미지는 약 1,000만 개에서 1,500만 개의 별을 담고 있으며 허블 우주망원경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삼각형자리 은하는 40여 개의 은하가 마치 대가족처럼 모여있는 은하군으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독 영국 공항들이 드론의 출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주 전에는 런던 게트윅 상공에 드론이 출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럽에서 제일 분주한 런던 히스로 공항에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 상공에 드론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오후 5시 5분. 1시간 뒤엔 항공기 이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공항 측은 안전조치로서 비행기 이륙을 중단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며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돼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최고로 붐비는 이 국제공항도 드론 때문에 마비된 겁니다. 다행히 공항은 1시간 반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이번 일은 드론 출현에 따른 세계 최악의 공항 마비 사태가 일어난 지 3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같은 영국에서 드론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유럽에서 두 번째로 붐비는 런던 게트윅 공항이 첫 희생양이었습니다. 당시 사흘간 항공기 1000여 편의 이착륙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여행에 나선 14만여 명의 승객이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영국은 이 같은 일을 막으려고 앞으로 공항 반경 5km 이내 드론 비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드론 사용으로 인한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의 단속과 범칙금 부과 권한도 강화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사이언스 투데이를 통해 보도해드렸던 내용 가운데 네. 실시간으로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 센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런 기관에 센서를 삽입해서 호르몬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거는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이 외부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콩팥 위에 있는 작은 기관, 내분비 기관인데요.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네. 센서를 이 부신에다 직접 삽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 농도를 측정하겠다라는 것이 연구 내용이었는데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이 호르몬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센서를 기관에 직접 삽입하는 건 맞는데 호르몬 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호르몬이 분비될 때 나오는 정기적인 신호를 먼저 측정을 해서 네. 이를 바탕으로 호르몬이 얼마나 나왔는지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어. 코르티솔이 이 부신에서 분비가 될 때 부신 피질, 그러니까 부신의 가장 겉표면에 있는 이 부신 세포들에서 네. 일정한 정기적인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센서는 이 정기 신호를 파악을 해서 외부로 전송하게 되는데요. 이 전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호르몬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역으로 계산하는 일종의 간접 측정 방식입니다. 간접 측정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냥 생각해 보면은 뭐 혈액이나 그런 체액 같은 거를 치출을 해서 여기서 좀 호르몬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아서 측정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혈액이나 침 이런 체액에서 호르몬 농도를 분석한다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특성에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게 되는데 이 호르몬의 농도가 하루 중에서도 시시각각 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시점에 이 호르몬 농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제대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네. 점입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마다도 굉장히 다른데요. 사람마다도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이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네. 어떤 사람은 아주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좀 덜 받는, 우리가 소위 뭐 멘탈 갑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크게 힘들어하는 뭐 네. 유리 멘탈 이런 유리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호르몬의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정확히 한 시점만에 어떤 호르몬 농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몸 안에 센서를 넣어서 호르몬의 농도를 분석해 보자라는 것이 처음에 연구진의 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사람의 호르몬 패턴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지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장기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호르몬 패턴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호르몬, 이 코르티솔 호르몬 패턴을 갖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그 패턴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예를 들면 평균값이 좀 더 높아진다거나 하는 네.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될 텐데 그런 특성을 포착하겠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이게 좀 장기적으로 몸 안에 넣어서 이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요? 그럼 장기적으로 센서를 몸 안에 이식한다고 하면은 사실 좀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데 그런 건 검증이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센서는 일단 생체에 해가 없는 이 무해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보통 이렇게 몸 안에다 넣는 센서나 이런 기구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생체에 해가 없는 물질을 코팅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연구팀은 아예 이제 해가 없는 소재 자체를 활용을 해서 센서를 만든 겁니다. 소재 자체를 무해하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쥐를 대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를 실험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식 수술을 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쥐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이야기, 연구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그런 물질들은 이미 이제 생체에서 잘 친화적이라는 그런 고분자 물질을 기반으로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극은 이제 금은 보통 인체에 무해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금 전극을 썼기 때문에 인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자를 이식한 쥐가 9주 동안 보통 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들을 관측함으로써 이 소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물 실험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과연 사람에게 이식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을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또 안전하다고 해도 이게 어쨌든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쥐의 경우에는 이제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쥐의 부신의 크기가 한 쌀알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 쌀알에 센서를 이식하는 수술을 한 거고 안정성까지 어쨌든 검증이 된 건데요. 예. 물론 뭐 사람의 경우에도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뭐 복강경 수술과 같은 상대적으로 좀 더 간편한 수술 방식을 통해서 센서를 이식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성은 높이고 수술 그런 단계 같은 건 좀 간소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수효 같은 부분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팀은 뭐 정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두 이 센서를 이식하려고 개발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스트레스 고위험군,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혹은 뭐 소방관과 같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이 센서를 통해 스트레스를 좀 장기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센서를 개발했고요. 예. 얼마 전에 강북 삼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이제 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피의자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울증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또 코르티솔 호르몬의 문제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대다수이기도 하고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스트레스 관리를 하게 된다면 뭐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말씀하신 그런 정신질환과 관련한 사고들 최근 들어서 계속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기술이 자리를 잘 잡으면은 환자의 건강도 지키고 또 그런 비슷한 사고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앞서 영상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센서와 센서를 연결하는 그 외부에 선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과연 필요한 선인지 무선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센서와 이 수신기를 연결하는 선이 현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뭔가 모니터링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무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네. 연구팀은 이런 무선 통신이 가능한 칩을 센서 안에 탑재하는 방안을 현재 고안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되면 네.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이제 보안 문제입니다. 무선 통신의 경우 이제 해킹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해킹이 된다면 어떤 개인의 생체 정보가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연구팀은 무선 통신을 했을 때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다양한 방안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장점은 무선 통신이 접목이 됐을 때 이를 통해서 단순히 뭐 호르몬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무선 통신으로 호르몬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치료 기능까지도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앞으로 좀 추가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건데요. 남은 과제들도 잘 마무리가 돼서 말씀하셨던 그런 스트레스 고위험 환자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에 이용재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이 교수는 광물이 특정 조건에서 물을 흡수해 팽창하는 초수화 현상을 관찰하고 땅속 깊은 환경에서 지표에서는 관찰된 적 없는 초수화 점토 광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해 수여하며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부처별로 서로 다른 연구 지원 시스템이 오는 2021년부터는 하나로 통합돼 운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지원 시스템 통합구축 추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개 과제 지원과 연구자 정보 시스템, 17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부처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연구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복잡한 연구 행정과 기관마다 다른 연구 지원 시스템 때문에 연구 과제가 중복되거나 연구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컴퓨터 그래픽, CG라고 하죠. 이제 우리 업체들은 표현하기 어려운 증강현실까지 사실적으로 구현해내면서 할리우드 수준을 상당히 따라잡았습니다.
국내 CG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최두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월 개봉을 앞둔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실제 배우 외모에 CG를 입혀 창조한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CG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돼 관객의 기대를 모읍니다. 국내 CG 기술력은 어떨까?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다. 증강현실 게임을 소재로 다루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주인공 팔에서 무기가 튀어나오는 등 게임 속으로 들어간 듯한 게임 인터페이스가 압권입니다. 이 드라마의 CG 작업을 맡은 국내 업체는 최근 마블 영화의 스크린X 가공 자격까지 얻었습니다. 기술력은 할리우드의 80%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격차를 좁혀가며 1, 2년 안에는 할리우드 진출을 꿈꾼다는 각오입니다. 저희가 70-80% 정도는 이제 퀄리티가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헐리우드에서 그 정도 예산을 준다고 했을 때는 저희는 한 110% 정도도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Just get the fuck out of here. 나 당신 도움 필요해. 하정우 주연의 이 액션 영화는 낙하 장면 등 유독 CG 비중이 높습니다. 국내 최대 CG 업체가 작업에 참여해 관객이 게임 공간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제작하는 영화는 물론 중국 테마파크 영상까지 맡으며 아시아의 디즈니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남과 다른 뭔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구현을 해서 좀 널리 세상에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CG 분야 세계 최정상급 회사인 웨타 디지털 관계자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예산에 비해서는 정말 엄청난 퀄리티를 표현한 결과이고 그 정도의 예산이면은 헐리우드의 다른 스튜디오가 와도 실제로 그 정도의 완성도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 Some of the films I've seen from Korea this year show what wonderful worlds that we can create and what very imaginative stories we can tell. 이미 뛰어난 스토리텔링을 인정받은 우리 영상업계는 10에서 20%에 불과하다는 CG 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투자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새해 들어 주요 일반 의약품 가격이 속속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이달부터 후시딘의 약국 공급가를 11에서 15% 인상했습니다. 광동제약도 쌍화탕은 15%, 우황청심원은 12에서 20% 약국 공급가를 인상했습니다. 일반 의약품의 약국 공급가가 오르면서 소매 가격도 따라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사들은 원가 상승과 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급가를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30대 간호사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구 지역 홍역 환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거친 신생아들에게서는 RSV, 즉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퍼지고 있어 대구시와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입니다. 병상 750곳을 갖춘 이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35살 A씨가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우선 A씨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의료진 97명과 환자 570여 명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내원한 환자들, 그분이 576명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체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역 예방접종은 생후 12에서 15개월 사이에 하기 때문에 돌이 되지 않은 영아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A씨처럼 예방접종은 했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어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률이 98% 수준인 만큼 크게 확산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역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정상 면역자들은 앓고 지나가는 병입니다. 일부 산모들이라든지 면역 저하자들에게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죠. 대구 달서구의 산후조리원을 다녀간 영아 10여 명은 RSV, 즉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RSV 잠복기는 최대 8일로 오는 14일까지는 안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아이들한테만 지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관리만 잘하면 그게 확산될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시는 확산 가능성은 적다고 하지만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의료진까지 감염돼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최근 귀농과 귀촌을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층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귀농 생활을 꿈꾸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이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는 심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자연스럽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도 자연의 한 일부이고 그다음 언제나 이렇게 자연 안에 있을 때 훨씬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직장 생활이라든지 도시 생활, 인간관계 복잡한 게 많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뭔가 자기 스스로 몸도 뭔가 이게 안 좋아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이럴 때 뭔가 돌아갈 곳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자연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건강도 회복하고 또 자연 속에서 오롯이 나만을 만나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이 꿈꾸는 로망인데요. 네. 점점 더 아무래도 도시 생활의 힘든 거 이런 것들에 이렇게 반비례해서 다시 어떤 농촌이나 이런 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점점 자기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주도적으로. 내가 선택한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문화 말고 나만의 뭔가 독특한 그런 문화 그런 걸 추구하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민들 가운데서는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시골 가서 살아야지 농사지어야지 이런 분들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인간의 마음이 사실 본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간다, 뭐 자연으로 돌아간다.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보통 우리가 귀소 본능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사실 이게 이제 동물 관찰에서 나온 건데요. 동물들은 자신의 서식 장소라든지 또는 산란 장소라든지 육아하는 곳 이런 곳을 많이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됐을 때는 다음에 다시 꼭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대요. 그거를 귀소성 또는 회귀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인간은 그렇게 본능적인 측면을 쫓아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 도시 생활, 그다음에 복잡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친 또 스트레스 해소 이런 측면에서 뭔가 좀 여유를 찾고 싶어하는 거 그런 동기가 좀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방송 환경에도 좀 접목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최근 들어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자연을 무대로 한 그런 예능들이나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게 인기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자연 뭐 먹방 뭐 이런 것들이 인기잖아요. 예, 실제로 종합편성 채널에서 계속 방영이 됐던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죠? 선풍적인 인기죠. 네, 저도 몇 번 봤는데요. 이게 2012년 8월부터 시작돼서 아직까지 진행되는데 꽤 오래됐네요. 이게 중장년층한테 정말 인기가 계속 지속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명 혜택을 받지 않고 오지 속에서 뭔가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삶에 지친 현대인들한테는 일종의 대리만족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저러고 싶은데 저 사람이 저런 걸 잘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또 어떤 면에서는 과연 참된 행복이 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빡빡한 도시 생활하고 실제 저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사는 거하고 일종의 대비가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또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봤습니다. 있죠. 보셨습니까? 네. 거기 2018년 영화 이 전당에서 나의 최애 영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하는 영화, 한국 영화 부분에서 선정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청년들이 보통 중장년층이 만약에 갔다면 어쩌면 인기가 이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청년들이 시골살이를 하는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참 사계절의 아름다움 같은 것도 잘 보여주고요. 거기에 다채로운 먹거리, 음식 이런 것들도 함께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저걸 볼 때마다 일단 보는 재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남녀노소 모두 뭔가 공감하고 뭔가 위로받을 수 있고
그런 느낌 때문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혼자 보면서 눈물을 좀 흘리기도 하고 위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혼자 보셨어요? 예, 혼자 네. 봤어요. 근데 이 주인공 혜원을 보면은 취업 준비에 막 이렇게 시달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실제로도 젊은 층들이 이렇게 농촌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뭔가 최근에 이제 뉴트로 열풍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이 조금 더 디지털보다는 조금 아날로그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하게 되는 네. 시대니까요. 사실 통계청에서 통계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건 2016년 자료입니다. 네. 통계청에서 귀농, 그다음 귀촌을 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49만 6천 명. 당시에 거의 50만 명이고 지금 넘었겠죠. 네. 그리고 근데 가만히 이제 구성 비율을 보니까 30대 이하의 청년층 비율이 50.3%입니다. 절반을 넘었네요. 절반 넘었었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40대하고 50대는 약 17%, 그러니까 40대가 16.9%, 50대가 17.1%. 그렇군요. 흥미로운데요. 오히려 이게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귀농 귀촌을 택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뭐 정년이 보장되기도 쉽지 않고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네.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길 거고 이러니까 이 팍팍한 어떤 직장 생활, 도시 생활 이런 거에 대한 뭔가 반작용 같은 게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귀농 귀촌을 했을 때 신선한 농산물 이런 것들 이걸 재배한다는 느낌, 뭔가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훨씬 좋고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디지털 세계는 너무 연결이 다 돼 있는 초연결 시대예요. 그러니까 좀 피로감을 느끼고 지치고요. 뭔가 좀 아날로그로 조금 떨어져 보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농촌에 유입된 청년들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장점을 살려서 이 농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던데 몇 가지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네, 주시죠.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네. 그 33세인 김지은 씨가 네. 2007년부터 경기도 여주에 귀농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체험 목장인 은하 목장이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는데요. 은하 목장이요? 네, 은하 네. 목장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유학 경험을 살려가지고 목장에서 유제품을 만들어요. 네. 실제로 이게 이제 귀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매출을 하는 게 한 해 매출액이 8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 엄청난 수. 네, 상당한 그런 수준인데요? 부가가치를 네. 창출했고요. 또 농통령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소년농부 네, 말씀하신 그 거죠? 17살짜리 네. 한태웅 군. 제가 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17살이지만 무려 8년차 소년 농부랍니다. 네. 그래서 한태웅 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논 3,000평 그리고 밭 한 500평의 농사를 짓고 있고요. 또 소하고 염소도 키우고 있으면서 학교도 네. 다니고 있대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학생이 자기 적성을 좀 발견하게 되고 젊은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지난해 12월 27일 날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한태웅 군이 만든 직접 농사진 쌀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TVN 예능에서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해갖고 농사에 대한 애정을 남다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농촌에서 새삼을 찾고 또 그렇게 부가가치로 연결시키는 청년들이 늘다 보면은 이 고령화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도농 격차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런데 그냥 막연히 장밋빛 환상만 가지고 무작정 귀농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주변에도 사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되면 계획을 좀 치밀하게 하지 않고 준비 없이 가시게 되면은 시골 정착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귀농을 한 다음에 뭔가 이 소득 문제 아무래도 소득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네. 자녀 교육 문제, 현지 있는 사람들과의 섞이는 게 쉽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좌절을 하는 분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너무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으로 뭔가 결정해서 귀농하시기보다는 준비를 잘 하시고 뭔가 인생의 이모작으로서 네. 이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해보면 이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든지 네. 아니면 그래도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치열하게 경쟁하고 연구해야 되는 그런 것이 귀농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귀농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도시에 계신 분들이 막연히 꿈만 갖고 있기 마련인데 도시에 있으면서도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도시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직장하고 사실 개인적인 라이프하고 네. 이 두 개를 우리가 워라밸 얘기하잖아요. 네. 구획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일을 갖고 집에까지 와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구획을 지어서 네. 뭔가 한쪽에 너무 일 중독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중에 뭔가 취미나 자기 어떤 성장하기 위한 배움 이런 거를 네.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이게 이제 우울증 심하지 않은 우울증은 운동만 잘해도 네. 상당히 완화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동시에 긍정적인 생각도 늘리려는 노력을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줄이는 게 좋겠고요. 동시에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이런 걸 더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행복하려면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소통되고 함께.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좋은 지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은 나만의 작은 숲을 찾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마음속에 작은 숲을 품을 수만 있다면 내가 도시에 있건 농촌에 있건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지 귀농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역은 겨울철에 많이 걸리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전파력이 무척 강한데요. 주로 감염자의 침이나 콧물 혹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다가오는 설 연휴에 중국이나 태국 등으로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늦어도 여행 2주 전까지는 맞는 게 좋다고 하네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